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칠판 앞에 섰습니다. 요즘 고용시장이 매우 탄탄하게 전개되면서 과연 미국에 금리 인하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완전 고용 상태인데 완전 고용 상태는 왜 지속되는 것인가? 그게 금리 인하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 정말 좋은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고용과 특히 고용시장과 통화정책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특히 한국 고용을 보면 고용률 역대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역대 최저치에 해당돼요. 도대체 이건 왜 그런 것일까?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분명 우리 한국 경제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왜 낮은 것인지, 이게 뭔가 통계 조작이 있는 것인지, 이런 궁금함들, 음모론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께 강의하듯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체감 경기는 여전히 팍팍한데 왜 이렇게 고용시장은 호조라고 할까?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할까라는 이 제목의 칼럼을 냈거든요. 이 칼럼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에 기초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구조적으로 고용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용은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산업 진출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제품 출시한다. 안 했던 수출 대상국을 찾아서 그 사업을 벌여나간다. 우리 기업이 소위 커피숍만 했는데 빵집도 열어볼까?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게 한마디로 투자입니다.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날까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날 테니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테니까 우리 반의 아이들이 20명 있는데 20명은 이미 취업해 있고 나머지 20명은 취업을 안 한 상태인데, 만약에 나머지 20명마저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반 평균 뭐가 늘어나나요? 소득의 증가로 만들어져요. 소득이 늘어나요. 소득이 늘어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져요? 통상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예요. 소득은 또 고용의 함수예요. 또 중요한 것은 고용은 투자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뭐 하려 할까요? 우리나라 경제에 소비가 늘어난다. 혹은 주요 타겟 대상인 주변 국가들, 수출 대상 국가들의 소비가 늘어난다. 그만큼 매출 기회가 양산되니까 신규 투자를 더 하는 겁니다. 신제품 더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그죠? 그게 투자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그죠?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그저께도 제가 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주제로 어떤 워크숍이 열리는 이 교육청과 이 특허청 이들의 어떤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조 강연 갔다가 이 구조를 말씀드렸고, 결국 지역이 발전하려면 인구가 유입돼야 되고, 그래야 지방 소멸이 없는 거죠. 인구가 유입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환경을 조성할 때, 유독 어떤 지역은 법인세가 규제 특화 지역으로 선정돼서 만약에 법인세가 절하돼요. 아니면 유독 어떤 지역은 규제 없이 어떤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출시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이게 뭐예요?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그 지역에 와서 기업 경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런 걸 선순환 구조로 하고 선순환 구조 속의 하나가 고용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결국 그 나라 경제가 탄탄하게 전개되는가 아닌가를 지켜보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고용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주로 그 고용시장을 들여다볼 때 고용률이 어떤가, 실업률이 어떨까, 아니면 신규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용시장을 분석한다고 봐요. 그렇게 분석한 다음에 그 경제가 탄탄한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투자 부문을 진단할 수도 있고 소득이나 소비 부분도 진단할 수 있지만 고용시장을 유독 더 진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내렸죠. 맞죠?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했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금리를 왜 인하한 겁니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리를 끌어내림으로써 선순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2020년, 21년. 그런데 22년 들어서 이제 경기 부양이 숙제가 된 게 아니라 고물가가 숙제가 된 거야. 물가 안정이 숙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들의 투자를 좀 위축시키기 위함이에요.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시장이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득 수준이 절하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소비가 위축되죠. 특히 여기서 결과적으로 갖게 되는 게 뭐예요? 투자, 기업들의 투자, 가계의 소비.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두 개를 더하면 정확히 그게 내수가 됩니다. 내수. 그리고 이 내수 경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런 내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출이 되죠. 그럼 세계적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을 가동시켰고 세계적으로 이런 악순환을 야기시키는 이른바 뭐예요? 경기 침체를 유도한 거예요. 경기를 둔화시키는 거예요. 경기를 둔화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니 이걸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그 배경에는 하나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공급망 대란 때문에 2022년 러우 전쟁 때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게 반영되는 물가,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왜? 20년, 21년에 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게 수요로 연결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봤던 거예요. 그러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만난 게 2022년이에요. 동시에 그 두 가지가 만났기 때문에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 시대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지정학적으로 해결할 일인 거예요. 경영학적으로 해결할 일인 거예요. 기업이 공급망 대란이 왔네?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지정학적으로 해결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전쟁 일으키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인 거고, 수요가 과잉이라고 한다면 수요를 위축시키는 게 통화정책. 그러니까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대가 그래서 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둘 중에 이것만이라도 통제하는 게 금리 인상이었던 것이고, 금리 인상으로 공급망 대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금리 올린다고 그게 과연 전쟁을 멈춰 세웁니까? 전쟁이 일정 부분, 러우 전쟁이 일정 부분 이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했는데 금리 인상한다고 전쟁이 멈춥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수요 부분을 통제했던 거예요. 고용시장을 들여다보려니까 거의 지금 세계 경제 근래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게 됐네요. 고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5.5%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로금리에서 3.5%까지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유로존도 5%대까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영국도 인상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다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고용이 강한가? 미국의 고용은 왜 강한가? 이 거대한 질문이 등장했어요. 근데 미국 고용이 강한 이유는 첫 번째, 제가 그건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종합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한국 고용이 왜 강한가예요. 이게 정말 강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강한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돈의 유입이 강해서 그래요. 중국이 흔들리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온 돈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 또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니까 또 역시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더 집중되고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초과저축의 소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초과저축으로 소비가 계속 진작되어 왔던 거예요. 20년, 21년 동안에 재정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팬데믹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초과저축의 소진이 있어요. 네 번째는 미국의 경우 유독 그 foreign employment, foreign born employment 그리고 그 현지 US born employment 이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foreign born 해외 인력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또 다섯 번째 하나를 든다면 정책입니다. 바이든의 정책 드라이브 뭐죠? IRA를 비롯한 제가 이번에도 미국 다녀왔는데 조지아의 아틀란타 지역이 있고 아틀란타 지역의 SK-On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정말 많은 기업들을 LG전자 있고요. 삼성 SDI 수직 추가 증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 공장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죠. 이런 것들이 미국 고용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5% 기준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유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그러니까 소득이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강한 거고 그러면 결국 경기를 어느 정도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고 그리고 나서 경기 부양하려고 했던 건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2%라는 목표 물가 상승률에 거의 근접해 가는데 유로존도 그죠? 스위스, 스웨덴 마찬가지, 핀란드 많은 나라들이 목표 물가 상승률에 근접하게 가는데 미국만 목표 물가 상승률에 잘 안 오는 게 고용이 강해서입니다. 고용이 강한 이유는 바로 그래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전개되면 물가 안정이 더디게 잡히는 거. 특히 그 고용과 물가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연관관계 한 가지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 고용시장이 탄탄합니다. 우리 PD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많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럼 10개가 공급이 돼요. 그럼 그중에 임금 수준이 다 다른데 어떤 일자리를 원해요? 그중에. 그렇죠. 높은 임금 일자리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PD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 공급이 이제 2개밖에 없어요. 10개가 아니라 2개예요. 고용시장이 약하다고 설명할 수 있죠. 이런 약한 고용시장에서는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걸 찾아요. 근데 그 높은 게 10개 중에 높은 게 높아요? 2개 중에 높은 게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일자리 공급이 활발하면 그 나라 경제에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져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서비스 물가가 잡힌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어도 이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정책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요소를 제가 표현한다면 여기 에어컨도 틀었는데 보일러도 튼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의 주된 목적이 물가 안정에 있고 두 번째가 경기 안정에 있고 금융 안정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경기 안정을 볼 때 고용 안정 여부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도 물가대로 잘 잡았다, 만약에. 그리고 완전 고용을 나름 유지했다? 그럼 파월이 저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에 누구보다도 잘 대응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은 뭐 하는 거야? 고용에 큰 충격을 주면 안 돼요. 충격을 주지만 정말 큰 충격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인할 만큼의 충격만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용인할 만큼의 고용시장의 탄탄함이 유지되고 물가든 물가대로 잡는다면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은 없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근데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게 바로 통화정책 관점에서 고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특히 통화정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역시 고용과 물가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물론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통화정책 관점에 설명드리면서 고용과 물가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다른 관점에서 고용과 물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 필립스 커브라고 합니다. 필립스 커브는 필립스 곡선, 필립스 커브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축에다가 위에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놔요. 인플레이션율을 놔요. 그럼 이거 퍼센트겠죠, 단위가. 그리고 이 수평축에는 실업률을 놓습니다. unemployment rate. 그래서 이것도 역시 퍼센트겠죠, 개념이. 실업률을 놓습니다. 근데 이 개념상 말씀을 드려보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는 통상 이런 곡선을 그려요. 이런 곡선. 이런 곡선을 그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필립스 커브.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A1이라고 할게요.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이 지점은 실업률은 낮고 고용은 탄탄하고 고용이 탄탄한다. 경기가 확장적이다. 경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B입니다. 그럼 이 B라는 지점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B1이라고 해볼게요. 이 B1이라는 지점은 실업률이 상승했어요. 고용이 악화된 거죠. 고용이 악화됐는데 악화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의해 놓은 게 필립스 커브예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 통계랑 물가 상승률 통계를 장기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결국 실업률이 낮을 때 물가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 때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런 관계를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이런 역의 관계에 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역의 관계가 있다. 이게 바로 필립스 커브고요. 이 필립스 커브의 이 결과에 따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결국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 금융 안정이 있는데 결국 경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경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들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통화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화분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지금 물 더 안 주면 말라 죽어요. 한 화분은 물 조금만 더 줘도
너무 물이 많아서 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통화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니에요. 물조리개는 물이 부족한 화분에만 물을 주면 돼요. 그런데 통화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니라 두 화분을 놓고도 물을 더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을 판단하는 게 통화정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물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그것은 물을 한 단위 줬을 때 어떤 화분, 물이 부족한 화분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물이 넘치는 화분에게는 물을 한 단위 더 주면 그거는 악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 악영향으로 화분이 죽는다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뭐가 더 위험한지를, 뭐가 더 사태가 심각한지를 판단해서 부작용이 덜한 방향으로 물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집값도 여전히 비싸고 집값 좀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를 더 올려달라. 금리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도 이해가 가요. 또 한쪽에서는 나 지금 대출이 이만큼이고 지금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데 금리 좀 내려달라.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이해관계는 제가 다 이해가 가지만 그 이해관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화분이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몇백 개를 들여다보면서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을지 인상하는 게 맞을지 인하하는 게 맞을지를 거시경제적으로 그 부작용이 덜한 방향, 긍정적 작용이 더 많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좋게 만들면서 물가도 떨어뜨리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안타깝지만 경기는 좀 악화될진 몰라도 지금은 물가가 더 중요해. 예를 들면 이쪽 화분은 물이 넘치다는 건 알지만 물 좀 더 줘도 버틸 수 있잖아. 그럼 버티는 범위 내에서는 이 물이 부족한 화분을 위해 물을 주는 거예요. 경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둘은 역외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악화시키면서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지금 방향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22년, 23년, 24년 동안에. 왜냐하면 22년부터 24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 기간은 코로나19라는 경기 충격이 있었고 이때는 이 중에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경기 안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기는 다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화분이 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물을 흠뻑 주지 않으면 이 화분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안정을 위해서 20년, 21년은 경기 부양이 중요했고요. 숙제가. 경기 부양이 중요했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동했어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했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완화의 시대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반대로 22년부터 24년까지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가 안정이 됐다고요. 경기 부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악화되는 걸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보더라도 일단 물가부터 잡자 하고 움직였던 거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던 것이 바로 긴축적 통화 정책이고 22부터 24년까지의 이런 경제를 긴축의 시대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고용시장과 통화정책을 좀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드릴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께 에반스 룰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통화정책과 고용 간의 그 관계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에반스 룰을 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반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만든 룰인데요. 어쨌든 앞에 설명드렸던 물가와 고용 간의 관계를 규명해 놓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쭉 그려보면,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 아까 필립스 커브랑 비슷한 거예요. 그려보면, 여기가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여기가 언인플레이션 레이시니까, 이 분면은 물가가 어떤 구간이에요? 고물가인 거예요. 고물가. 고물가이고, 기본적으로 고용이라는 면에서는 어때요? 고용이라는 면에서는 실업률이 낮으니까 완전 고용에 해당되겠죠. 그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고물가 상황은 유지돼요. 그러나 고용은 부진해지는 경로죠. 여기에 비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자, 근데 여기는 뭐야? 저물가예요. 저물가이면서 고용은 어때요? 실업률이 낮으니까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여기는 여전히 저물가이지만 고용도 부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룰을 정했는데 에반스 룰의 개념이 뭐냐면 실업률의 기준선을 6.5%로 둔 거예요. 그래서 6.5%라는 실업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 안정을 시도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몇 퍼센트를 타겟으로 해요? 2.5%를 타겟으로 해요. 뭐 2%나 2.5% 좀 비슷한 거라고 개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에반스 룰을 만든 에반스가 그래도 물가 상승률을 2.5%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실업률도 6.5% 수준에서 관리하자. 결국 추구하는 바는 고물가는 안 돼요. 고용까지 부진하니까 더 안 좋아요. 이것도 안 돼요. 저물가면서 고용 부진. 이것도 안 돼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미국 경제가 고물가와 안정고용이라는 이 수준에 맴돕니다. 현재. 그죠? 미국 경제가. 근데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 고용을 나름 유지하면서 저물가로 가자.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점에 맴도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 지점에 맴도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이 지점에 맴도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저물가도 안 좋은 거고 고물가도 안 좋은 거예요. 중물가가 좋은 거예요. 목표하는 2% 물가 상승률에 맴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 시장을 나름 위축시켜야 이 고물가에서 끌어내리니까 위축은 시키되 너무나 고용 부진으로 연결되는 6.5% 수준을 넘어서는 실업률을 만들진 말자. 이런 방향으로 통화 정책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용인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만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고용을 악화시켜야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가동하는 것이고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률, 그리고 취업자 증감, 민간 부문 취업자 증감 이 3대 지표를 거의 월 한 10일 정도 전후에 그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날 주가가 막 요동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고용시장이 탄탄하네? 그럼 물가가 안 잡히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 어렵겠네. higher for longer가 나오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해서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지표가 바로 고용지표인 것이고 실업률 여전히 4% 언더, 고용률 높고 신규 취업자 계속 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강하고 그러면 당분간 물가가 안정화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이해케 만들고 그러니까 당분간 higher for longer,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겠구나, 당장 금리 인하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바로 고용시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조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뒤로 지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의 질문이 미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경기가 좋은 거 알겠는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한 거 이유가 있다라는 거 알겠는데
한국 고용은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고용률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이토록 낮은 실업률을 유지합니까? 제가 생각한 실업률은 한 30%, 우리나라 인구의 한 30%가 실업자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실업자는 더 많은데, 아니 실업률이 3%가 안 된다고요? 실업률이 2.9%라고요? 그거 정말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용은 좋은데 경기가 팍팍하다고 했단 말이죠. 경기가 팍팍하고 안 좋은데 왜 고용은 좋은가? 이거 잘못된 정보 아닌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려면 고용시장을 해부해야 됩니다. 실제 고용시장이 탄탄한지를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고용시장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려면 일단 경제활동 인구의 구조를 여러분 아시는 필요가 있어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이 개념은 어디서 시작되나? 일단 우리나라가 고용통계를 발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매월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증감 지표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괜찮은지, 고용시장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되는 개념은 바로 생산연령인구예요. 생산연령인구. 생산연령인구의 개념은 만 15세 이상 인구. 우리나라 전체 5,200만 인구 중에 만 15세 이상 인구만을 헤아린 게 생산연령인구예요. 이걸 15세 이상 인구라고도 표현하고, 과거에는 생산가능 인구라고도 표현했었어요. 근데 이들이 대략 4,500만 정도 넘어요. 근데 이들을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경제 활동 인구,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경제 활동 인구를 둘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가 취업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실업자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의 질문이, 그리고 많은 분들의 오해가, 이건 취업자의 비중을 보여주는 게 고용률이고, 그죠? 그리고 실업자의 비중을 보여주는 게 실업률인데, 많은 분들이 고용률과 실업률을 더하면 10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면 경제활동 인구니까, 전체 이 고용률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가 몇 퍼센트 되나,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몇 퍼센트가 되나 라는 지표라고 했다면 둘을 더하면 100이 되겠죠. 100%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용률이라는 지표는 분모가 취업자가 분자겠죠. 그죠? 실업률 지표는 실업자가 분자겠죠. 근데 고용률이라는 지표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중이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실업률은 분모에 뭐가 들어가죠? 분모에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실업률과 고용률을 더한 게 100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둘을 더했을 때 100이 안 나온다거나, 혹은 고용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은 반드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고용률이 오르는데 실업률이 같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용률이 떨어지는데 실업률이 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두 번째, 그 이유는 여기에 고용률이라는 이 지표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독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 취업자가 늘지 않아도, 취업자가 줄지 않아도 생산 연령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서 고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세요? 실업자는 주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는 늘어서 고용률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고용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장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더 구분 지으려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 취업자를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임금 근로자고요. 임금 근로자는 쉽게 말하면 봉급 생활자예요. 봉급 생활자. 그리고 임금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취업자인데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비임금 근로자라고 해요. 주로 비임금 근로자 하면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봉급을 받는 분들이고, 비임금 근로자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취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self-employm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깊게까지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임금 근로자는 또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가 상용 근로자고요. 상용 근로자. 그 다음 하나가 임시 근로자. 그 다음 일용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 비임금 근로자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데리고, 알바생 한 명을 데리고 치킨집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니까 이들을 이제 고용주라고 표현해요. 고용주. 그리고 다른 고용원이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라고 하죠. 이들을 우리는 또 자영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시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치킨 배달을 돕는다. 그러면 지금 무직자예요. 이 청년은. 제가 피디님께 질문 드릴게요. 무직자예요. 이 청년, 옆집 사는 이 청년은 그냥 팽팽 놀아요. 취업 준비도 안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일 도와요. 이분은 취업자예요? 백수예요? 실업자예요? 실업자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재밌게도 무급으로 우리 아버지 일하는 치킨집에서 일주일에 1시간만, 피크타임 때만 배달 일을 도와드려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 그랬어요. 이분은 여기 들어갑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 그럼 무급, 가족, 종사자는 실업자예요? 취업자예요? 취업자예요. 근데 이 취업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자가 되려면 조사 기간 중에,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이 매월 15일이 있죠. 그 15일이 포함되어 있는 한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주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15일이 있는 그 주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조사 대상 기간이에요. 이 조사 대상 기간이 있는 그 다음 주에 이 조사 대상 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조사를 할 때 그 한 주 동안 팽팽 놀다가 취업에 관심이 없어요. 구직을 단념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 일하시는데 1시간만 무급으로 일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무급가족 종사자로 취업자가 됩니다. 정의상, 제가 말씀드린 건 정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상 그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 1시간, 4시간 아닙니다. 1시간 일하면 취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비경제 활동, 학생은 비경제 활동 인구잖아요.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이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같은데, 실업자 같은데, 취업자 같은데, 셋 다 해당될 경우면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자가 되기가 어떻다? 매우 쉽다. 조건상 쉽다. 근데 이걸 가지고 종종 야, 그거 통계 잘못된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중국 경제를 놓고 중국 청년 실업률이 역사상 고점을 갱신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사실상 그 실업자는 더 많을 것이다. 그 실업자 기준이 되게 실업자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실업자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근데 그 실업자의 조건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실업자라는 기준과 취업자라는 기준은 ILO 국제노동기구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같이 정한 공통적인 통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했거나 좀 실업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업자의 정의를 까다롭게 했거나 취업자의 정의를 취업자에 들기 쉽게 만들거나 중국이 쉽게 만들었거나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실업률이 심각하다. 근데 실질적인 실업률을 계산하면 더 높을 것이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마치 통계를 조작한 거냥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 실업자는 실업자 그대로, 그 취업자는 그 취업자 그대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으로서 충분히 그 나라 경제를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은 제가 이거 말이 돼? 1시간만 취업해도 취업자인 게 말이 돼? 그러면 뭐 현 정부가 통계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역대 정부가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에 듭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한 5,200만 인구 중에 한 4,500만 정도가 생산 연령 인구에 들어가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취업자가 한 2,800만이 넘습니다. 취업자가 2,800만이고 그 중에 한 2,200만 가량이 임금 근로자예요.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가 한 6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분을 할 때 벌써 답이 좀 나올 텐데 설명 잠깐 드리면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상용 근로자가 늘어도 고용률이 높을 수 있는데 무급가족 종사자가 늘어도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그런 종사상지위라고 합니다. 종사상지위로 봤을 때 근로조건이 좀 열악한 임금근로자 계층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상용근로자는 크게 늘지 않는데 임시 일용근로자가 크게 늘어나서 실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무급가족 종사자가 늘어서 실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라고 한다면 실제 그 고용률이 높아졌던 양적 증가와 달리 질적으로는 하락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게 제 분석인 겁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용률은 역대 최대치고 63.0%에 가까운 이런 고용률 전망을 앞으로도 한국은행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 배경 중에는 특히 이런 질적 하락, 그러니까 결국 취업자가 늘어도 상용 근로자가 많이 느는지 아니면 임시 일용 근로자가 많이 느는지 고용주가 많이 느는지 자영자가 많이 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코로나19 때 1명, 2명 정도를 고용해서 자영업을 운영했던 이들을 상대적으로 이 영세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보통 분류를 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이들이 그 고용원을 다 퇴직시켰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힘드니까.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고용주가 급격하게 줄고 자영자가 급격히 늘어난 바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고용률, 실업률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말 그대로 고용지표는 골디락스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자료 보고 계시다시피 고용률은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한국은행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실업률도 정말 역사상 저점에 해당되는 2.7%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실업률이 나타나는 배경과 앞으로도 3%가 채 안 되는 낮은 실업률이 유지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일단 여러 가지 그 고용의 질적 악화를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체감 경기와는 왜 다른 것인가? 그 배경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뭐 별로 좋지 못하다. 체감 경기는 더더욱이나 안 좋다. 또 경기가 좋은 이유는 수출이 잘 돼서고 수출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경기와 또 자동차, 선박 수출 이런 몇 대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늘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고 그게 GDP상에서 반영이 되니까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반도체, 자동차, 선박 그 관련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들은 전혀 경기 회복이 체감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는 뭐 몇몇 수출 기업들만 체감할 만큼 그들만의 리그라고 좀 해석이 되고 대부분의 경제는 아직 회복됐다고 느껴지지 않고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데 그런데 어떻게 고용시장은 이렇게 호조세를 보일까? 어떻게 고용시장은 고용률이 지금 이미 뭐 62.6%로 굉장히 높고 올해도 62.8%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또 실업률도 3%가 안 되는 낮은 실업률을 이렇게 유지할까라는 관점에서 그 배경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칼럼에서 이 배경을 한 4가지로 설명했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고용이 왜 좋을까? 첫 번째는 삶이 팍팍해서다. 지금 22년, 3년, 4년 경제를 경제 위기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높은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제를 이름하여 생활비 위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많이 표현하는데 cost of living, 이게 생활비죠. cost of living crisis라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고물가가 진전되는 가운데 나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도저히 나를 실업자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실업자의 형태로 두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나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두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혹은 나를 취업자로 두는 것도 나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동자 입장에서. 근데 나를 실업자의 형태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자발적 실업은 가능해요. 그러나 비자발적 실업으로 날 둘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있고 주식 투자해서 좀 여윳돈이 있어서 나 그냥 실업자로 있을래 하는 자발적 실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나를 실업자로 둘 수 없는 비자발적 실업을 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실업자로 두지 않고 취업자로 둬야만 해요. 왜냐하면 제가 23년 경제 전망에서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주제지만 경제 주체가 모두가 가난해진다.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진다. 기업 가난해지고 있고요. 어렵죠? 정부도 어렵죠? 세수가 위축되니까 세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계도 어려워요. 가계가 왜 어렵느냐?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나름 늘거나 정체되어 있어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줄지는 않아요. 근데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그대로일 수 있겠지만 혹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소득의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더뎌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명목 기준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고 그것을 구매력을 반영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그런 소득을 실질 기준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지금 결국 명목소득은 나름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재밌게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 단계 21년까지는 붙어 다녔어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프 보세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부터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명목소득은 나름 늘어나는 모습인데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월소득이 10,000원이었어요. 올해도 월소득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월소득 10,000원으로 순대국밥을 사 먹고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10,000원으로 순대국밥을 못 사 먹죠. 12,000원 들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나의 소득은 정체됐으니까 나는 사실상 어떤 거예요? 사실상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3대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진다. 평균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니까 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자 지급액이 많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팍팍해지고 나를 자발적 실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비자발적 실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취업자의 형태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무하고 투잡, 쓰리잡 일하면서 나를 취업자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니까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성장이면서 저물가 저금리면 고용시장이 안 좋아질 텐데 재밌게도 이 경기가 안 좋은데 고물가 고금리가 같이 만났으니까 비자발적 실업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용지표가 좋은데 체감 경기와 다른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를 들어보면 바로 임시근로자가 많이 늘어나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구조상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그 임금근로자는 역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용근로자는 통상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1년 이상의 계약을 이게 임금근로자를 또 다른 분류 기준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용근로자는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기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사 다 잘못 나갔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이미 언론 경제 해설 해드린 게 있는데 비정규직과 같은 상용근로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잘못 나갔는데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용근로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임금근로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하는 것과 정규직 여부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로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고소득계층으로 사람을 분류해요.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이 있어요. 또 학력별로 사람을 구분해요. 고학력, 중학력, 저학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고소득일 가능성은 높겠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가 저학력일 가능성은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층을 고소득 계층인데 이들을 마치 고학력 계층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니까. 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이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자이고 그리고 이들의 정규직 비중이 좀 높고 상여금 같은 걸 받는 4대 보험을 받는 소위 말하는 그런 상용근로자 그런 계층입니다.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아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게 양질의 일자리고 이게 양질이 아닌 낮은 질, 제가 저질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죄송해서 상대적인 양질이 아닌 일자리죠. 근데 이 임금 근로자가 늘었는데
임시 근로자가 만약에 많이 늘어서 취업자가 늘었다면 그게 고용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임시 근로자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확 줄었습니다. 그죠? 확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임시 근로자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편이에요. 다시 원점을 향해 늘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23년에도 경기가 안 좋았죠. 경기 침체였어요. 그래서 그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임시 근로자는 또 유동적으로 이렇게 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임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요. 그리고 전체 소위 취업자 중에 이 임금 근로자 중에 임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3년에 바닥을 찍고 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최근에 고용시장이 탄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 근로자 중에 임시 근로자가 늘어서인데 이걸 가지고 고용시장이 탄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사안, 가장 중대한 숙제, 그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죠. 그 저출산이라는 숙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지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중에 뭐가 있어요? 고령층이 스스로 부양 능력이 없으면 분모는 주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주는데 고령자만 많아지면 1인당 부양해야 될 노인 부양비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늘어나는 구조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령층이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되겠죠. 고령층이 자기 스스로 부양할 수 있도록 일자리나 어떤 여건을 마련하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 뭐예요?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하고도 통화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이 자료 때문에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23년에도 88만 개에서 24년에 103만 개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죠. 이 중에 공익활동형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공익활동형, 이게 소위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2시간 정도 버스 정류소를 청소합니다. 마을 인근에. 그럼 일주일에 2시간 버스 정류소를 청소하고 월 27만 원가량의 소득을 영위합니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예요. 근데 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고용노동부 예산일까요? 보건복지부 예산이에요. 그럼 이 정책은 뭐예요? 복지정책이에요. 그리고 이 복지정책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일자리 개수가 2,800만 개인데 2,800만 개 중에 100만 개의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럼 이 일자리는 예산이 끊기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끊길 수 있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죠. 일자리 기준에도 맞죠.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에 해당되니까 임시 일용 근로자에 해당되겠죠. 취업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 맞아요. 그러나 이런 복지 정책 필요하고요. 고령층이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늘어난 상황을 가리켜서 고용이 호조인 상황임을 알고 고용이 건전하다, 완전 고용이다, 고용시장이 매우 탄탄하다 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만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층이라고 하고 그 고령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고 전체 취업자에서 고령층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서 2020년에 10%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13.7%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23년, 4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서 그게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고용률을 상승시키고 실업률을 낮췄는데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절대 우리 경제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지향해야 될 사업 방향인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놓고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하려면 말 그대로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지속 가능한 또 양질의 일자리에 기반해서 소득을 영위한 취업자들이 또 소비 활동을 하고 그래서 또 신규 투자가 이어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일자리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역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고용시장이 탄탄해졌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체감 경기와 달리 호조세를 보이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용지표가 왜 이렇게 좋을까?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취업자가 되기가 쉬운 구조예요. 통계상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조사 대상 주간이 있고 그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일했다. 그러면 바로 취업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댁 근처에서 우리 옆집에 사는 청년이 분명히 저 친구 백수인데 우리 PD님 친구들도 있죠. 분명히 백수인데 근데 그 청년들이 사실 실업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 일을 했다. 무급으로라도 부모님 그 가게에서 일을 했다. 그럼 취업자가 돼요. 그리고 1시간 일을 안 했는데 지금 구직을 아예 단념했어요. 혹은 그냥 쉬었어요. 그냥 쉬었음도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취업 무관심자. 경제활동 인구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또 아예 나는 그냥 구직 자체를 안 할래. 나는 그냥 무직자인 게 좋아. 나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런. 아예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절대 나는 고용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난 굳이 근로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아. 주식 투자해서 돈 벌래.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해서 돈 벌래. 이게 뭐죠? 구직 단념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쉬었음이에요. 쉬었음. 그냥 나 지난달에 쉬었다. 난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싶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업자에 들어가기가 쉽고 취업자에 안 들어간다 해도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사실상 통계상 실업자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통계가 뭔가 조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주시고 이건 ILO 국제노동기구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ILO에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률 통계, 고용률 통계, 실업자, 취업자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잘못됐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정의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업자는 뭐냐? 실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5세 이상 인구, 생산 연령 인구 중에서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일단 돈을 안 벌었다.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했고 그리고 그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인 활동을 했다. 적극적으로 구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일을 안 한 거지만 구인 활동을 했다. 구직 활동을 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그러면 취업자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릴게요.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안 하기가 어려워요. 1시간이라도 일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직 활동을 4주 동안 적극적으로 해야만 실업자가 되는데 구직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었음 같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이 주어진다고 내가 지금 당장 즉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실업자에 해당되기가 어떻다? 어렵다. 근데 이런 취업자의 정의, 실업자의 정의를 놓고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근거, 경제가 어렵지만 생활비 위기라고 가정할 만큼 나를 실업자로 둘 수가 없는 환경, 나를 비경제활동 인구로 둘 수가 없는 환경, 나를 어쩔 수 없이 일을 1시간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게 만들어야 되는 환경, 그런 환경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한 4가지 근거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4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체감 경기가 안 좋은데 고용시장이 탄탄한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고용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취업자, 실업자의 정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 통계가 있는 것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통계는 죽은 통계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보조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체감 경기와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1시간 일했어요. 일용 근로자예요. 그러면 광의의 의미의 실업자로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나 쉬었어요. 근데 당장 다음 달에 일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또 실업자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조지표를 만들어서, 지금의 취업자, 실업자는 국제기구의 공통규약이니까 그걸 따르되 우리 한국 경제의 고용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한 보조지표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실감나는 고용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미국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실업률 지표가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unemployment rate 1부터 6까지 6개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통계는 CPI도 월 초중반에 발표하지만 월 말에 PCE도 발표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의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실감나는, 그 체감 가는 고용지표를 또 따로 개발해야 올바른 정책이 수반될 수 있다. 고용률이 이렇게 높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으면 고용정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고용이 이렇게 좋은 수가 없는데요. 그죠? 현실을 직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일단 고령자들이 늘어나니까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노인 일자리 마련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 노인 일자리도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 정부 예산 지출을 가지고만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참여형으로 이끌어서 좀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상용 근로자 고령층, 그러니까 일할 의욕과 의사가 있는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인데요. 저출산의 이유가 정말 많겠지만 한 가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야 돼요. 근데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못하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워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일자리를 특히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일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유연한 근무, 내가 원하는 일하는 시간대에 일을 한다든가, 그런 유연 근로제를 많이 확충해서 여성들이 일 때문에 양육을 못하게 만드는, 출산을 못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고, 혹은 양육,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요,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양적 증가가 아니라 질적 개선에 두어야 된다. 지금 고용 정책입니까? 고용률 정책입니까? 고용률 올려놓는 게 좋은 거예요? 고용 상황을 건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그냥 단순히 쉽게 만들어서 예산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건전하게 고용시장이 회복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양적 증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질적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순환 일자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고용정책은 고용에 있지 않다. 고용정책은 투자에 있다. 자, 맨 처음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고용 일자리가 개선되려면 앞에 선행될 게 민간 기업의 신규 투자입니다. 그 신규 투자가 기반이 되어야만 일자리가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신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것. 많은 해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가져가면 여러분이 체감 경기도 좋아지실 수 있고 고용시장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체감 경기는 안 좋은데 고용시장만 좋아 보이는 이런 이상한 현상, 괴리 현상을 좀 막고 말 그대로 체감 경기도 좋아지고 고용시장도 좋아지는 그리고 그냥 양적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아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